뼛속 깊이 네. 반중 국가고요. 네. 어떤 외국 군대도 주둔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동맹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이번에 중국하고의 회담이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항상 나온 말입니다. 그건 미국의 착각이 아닐까. 절대 친미 국가가 되진 않을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에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잘 지내보려고 하는 나라, 공을 들인 나라 바로 베트남이죠. 알아가야 할 이유가 진짜 분명한 나라가 베트남인 것 같은데 현재 베트남에서 이 기업 주재원으로 계시면서 왜 베트남 시장인가라는 책을 쓰신 유영국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제가 최근에 아주 눈여겨봤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확정짓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외국 정상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선은 베트남 당 서기장은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이고요. 근데 베트남과 중국은 사실 썩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인데 도대체 왜 베트남 당 서기장을 먼저 만날까 사실 베트남에서도 많이 의아해했고요. 최근에 베트남이 미국하고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졌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고 베트남 입장에서 동해에 우리로 따지면 독도 같은 이제 섬 영유권 분쟁이 지금 되게 치열합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과 일본이 그 남중국해에서 중국한테 밀리지 말라고 2천억이 넘는 순시성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고속정을 지원해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항상 껄끄러운 존재이긴 하나 언제나 무시할 수 있었던 존재일 것 같았는데 이제 바로 자기 턱 밑에 미국이 얼마든지 베트남과 동맹에서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는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베트남하고 관계를 좀 풀어야 될 상황이고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에서 생산했던 제품들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좀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거를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 필요해서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을 베트남으로 우회를 해서 수출하는 방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중국과 베트남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베트남에 저도 취재를 한 10여 년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약간 증오심 같은 것도 좀 있는. 뼛속 깊이 네. 반중 국가이고요. 네. 베트남 국기하고 중국 국기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중국은 이제 오성 홍기라고 그러죠. 별이 5개 있고 베트남은 이제 금성 홍기라고 해서 큰 별이 가운데 있는데 베트남 국기가 중국 국기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근데 국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또 공산국가니까 이 두 나라가 뭐 서로 친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1000년에 가까운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하면 이를 갈고요. 오랫동안 뭐 이 지배도 당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1979년에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을 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베트남이 이겼는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붙어있는 큰 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봐야 좋을 게 없다. 그래서 곧바로 무역 제기도 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먼저 손을 내밀 정도로 베트남은 어느 누구하고도 척을 지지 않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이 베트남에 손을 내밀었을 때 덥석 잡아서 관계를 좀 풀어나간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베트남을 보면서 좀 놀란 게 사실은 이렇게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면 친중으로 확 간다든가 반중으로 간다든가 이런 태도를 확실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에 제가 취재 가서 느낀 건 아주 묘한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네. 이게 오랫동안 막 1000년 동안 어떻게 중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그런 어떤 태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과거에 고대로부터 금방금방 왕조가 바뀌다 보면 어느 편을 들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오랫동안 프랑스 그리고 미국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오랫동안 싸우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식민지였기도 하고 해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시원시원하게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것보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배워온 체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오랜 전쟁을 거쳐왔던 이 미국과 베트남이 특히 이 최근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전보다도 더 가까운 우방 관계로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신발, 의류, 가방이
미국 전체에서 소비되는 양의 50%를 베트남이 생산을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베트남이 미국 깊숙이 침투해 있는 건데 작년에 베트남에서 크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모든 산업 시설이 중단되고 저 같은 경우도 3개월 동안 집안에 갇혀 있기도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만큼 베트남이 힘들었을 때 미국이 베트남을 적극적으로 백신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4천만 도스의 백신을 베트남이 지원해 줬고 특히나 작년에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방문했을 때 미국 국방부가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괌 기지에서 수송기를 통해서 베트남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얼마든지 민항기를 통해서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국방부 예산으로 국방부가 지원해줬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생색을 제대로 낸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전쟁을 했던 베트남과의 화해도 하면서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싶다는 뉘앙스를 계속 던진 거죠. 그래서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하기 2시간 전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중국 대사가 베트남 총리를 만나서 미국 백신을 받지 말고 우리 중국 백신을 다 지원해 줄 테니 우리 중국 백신을 받으라고 했는데 베트남 총리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미국하고 베트남 사이가 가까워진 것을 엄청나게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베트남이 지금까지 중립 외교를 하고 모호한 그런 방식으로 외교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중국하고 진영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베트남을 좀 활용하고 또 우군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놓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 좀 답답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중국의 모든 생산량을 베트남이 다 커버해 줄 수는 없으나 또 어느 정도 이상은 베트남에서 중국 생산을 커버를 해준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고 또 그 생산량을 바탕으로 해서 베트남이 경제 성장이 되면 그 경제 성장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군사력도 강화되고 그러면 지금 남중국해에서 얼마든지 터질 수 있는 전쟁을 굳이 미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와서 견제하는 것보다도 베트남이 바로 턱 밑에서 견제를 해준다 그러면 참 좋은 거죠. 특히 전에는 미국이 이제 인도가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했는데 네. 인도가 좀 그런 역할을 잘 못했죠. 인도를 처음에 미국이 공들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 베트남에 좀 더 관심 있는 게 아니야? 하는 생각도 좀 들던데 뭐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한 20년 넘게 계속해서 경제적으로도 띄워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줬는데 뭐 몇 년 전에 이제 파키스탄하고 국경 전쟁을 벌이면서 이 인도가 되게 허당이다. 이게 그 많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먹고 뭘 했느냐라는 말조차 나왔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자기 먹고 살기 열심이었던 거죠. 미국이 원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건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 버리고요. 그런데 베트남은 지원해준 만큼 쑥쑥쑥 성장하고 그에 대한 대응도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규모로 이제 4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못지않고 우리와 전쟁은 했지만 일본처럼 미국과 전쟁을 했지만 친미 국가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역할을 베트남이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미국의 착각이 아닐까. 네, 미국의 착각. 왜냐하면 베트남은 어느 누구의 편도 절대 들지 않을 거거든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국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어떠한 편에서도 적당한 위치에서 줄타기를 할지언정 절대 친미 국가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양쪽에서 다 뽑아 먹겠다. 그렇죠. 이런 자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히려 손해 보거나 그럴 수는 없을까요? 그게 이제 정말 고도의 기술인 거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고대로부터 그런 줄타기의 명수인 것 같아요. 정말 이쪽 편에도 들어서 여기서 이득도 좀 취하고 저쪽 편에서도 들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분쟁이 벌어졌을 때도 중간에서 누군가가 중재를 해주면서 해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있었을 때도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과 베트남 중간에서 양쪽을 중재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무산돼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것도 좋아하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 때 베트남은 어떤 외국 군대도 주둔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동맹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이번에 중국하고의 회담이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항상 해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입장이 전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미국 입장에서 또 애가 타겠죠. 그러겠네요. 계속해서 뭔가 지원해줘서 우리 편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베트남은 또 이번에 또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또 다른 이득을 좀 취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미국의 구애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시진핑 주석이 3년임 성공하고 나서 첫 번째로 부른 그런 지도자다.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굉장히 국빈 대접하면서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뭔가 또 중국 입장에서도 야 베트남 꼭 잡아야겠다 이렇게 어떤 그 심리를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좀 특이하다 싶어서 중국 측 자료를 좀 많이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동 합의문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양국 간의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을 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양국 정상이 오랜만에 만나서 한 이야기 중에 느닷없이 이 전자상거래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뭐가 좀 정상이 하기에는 조금 좀 작은 요소 같잖아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베트남 쪽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는데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이 접경지대, 그러니까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쪽에 난닝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중국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커머스를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가 100% 소유하고 있는 라자다라고 하는 이커머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에 모두 지금 진출해 있고 한때 아세안의 아마존이나 불렸던 나라인데 그 이커머스가 아세안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도를 보면 중국 난닝시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물건이 육로로 가면 하노이에서 미얀마나 라오스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그리고 저 밑에 말레이시아까지도 육로 배송이 다 가능합니다. 와, 인도차이나 반도의 허브로 베트남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농산물이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고 계속 폐기가 되고 있어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농민들의 민심이 되게 안 좋아서 그게 좀 되게 큰 고치거리였는데 이번에 이 이커머스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중국은 베트남 농산물을 이번에 받아줬고요. 합의하자마자 이제 베트남산 두리안이 이제 수출이 재개가 되었고 이제 중국 쪽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국에서 그 이커머스로 방송을 하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주문해서 넘어갔을 때 베트남 정부가 좀 편의를 좀 잘 봐주라. 왜냐면 해외 넘어오면 뭐 관세 문제도 있을 거고 허가 부분 문제도 있을 건데 그거를 잘 풀어줬으면 하는 거는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양국 간에 그 이슈도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서 생산했던 게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들이 사실 프리미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국 브랜드들이 자리 잡긴 어려우나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중국 브랜드가 충분히 품질이 괜찮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내수 브랜드들이 동남아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 베트남이 도움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이 좀 놀라운 이 변화를 지금 베트남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과도 전쟁을 했고 미국하고도 전쟁을 했는데 아니 이거 지금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양쪽 나라로부터 이득을 다 취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이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등거리 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명확하게 뭔가 입장을 표명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애매모호해서 A면 A고 B면 B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도 항상 답답해하는 건 한국 사람인 거고 하지만 뭐 어떤 협상을 할 때도 급한 쪽에 항상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라고 해서 중국 사람하고 협상을 하면 되게 어렵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 사람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절대 자기 패를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되게 타고난 상인의 기질이 좀 협상가의 기질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진출이 좀 늦은 상황에서 베트남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잘 협력을 해나가면서 서로가 지금 윈윈하는 잘 산업적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까지 구애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협상력이 약화될까봐 약간 걱정되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도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은 또 한국대로의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은 베트남에 기술력을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이 진출을 했을 때 기술 이전을 되게 잘해준다는 평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산업기지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일본이 태국은 1인당 국민소득 약 7,000불 정도 수준까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이상은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아서 불만이 많아요. 근데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이제 생산 기지로서 들어왔을 때 기술 이전을 잘 해주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한국 기술을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남아에서 이 베트남만이 한국이 영향력이 있는 건데 사실 동남아에서 일본은 오랫동안 이 여러 나라들이 일찍 진출해서 ODA 자본을 통해 가지고 다리도 지어주고 도로도 지어주고 해서 많은 산업 기반을 좀 지원을 많이 해줬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이제 1대1로 형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다행히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베트남은 90년대 들어서야 전 세계에 개방이 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7, 80년대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다른 나라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는데 한국 기업들도 이제 90년대 꽤 성장한 상태에서 베트남에 들어와서 자리를 잘 잡았고 그런데 이 IMF 때 외국 자본들이 베트남에서 다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근데 한국만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도 의리와 정을 되게 중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한국 자본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줬다고 해서 지금도 한국 자본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는 게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오랜 협력 관계를 했고 우리 경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어쨌든 도움도 꽤 큰 것 같은데 지금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 주로 활용을 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차이나의 허브로 베트남을 잘 서로를 활용한다면 우리한테도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이걸 먼저 선점하지 않고 우리도 같이 경쟁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조급함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금 베트남에서도 몇 년 전부터 그 이슈가 있는데 이제는 외국 자본이 베트남에 들어올 때 단순 노동 산업에 대해서는 좀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베트남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게 되고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또는 고부가 가치 산업을 받아들이기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중국, 베트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생산 기지를 형성을 하면 몰래 중국 근로자들을 미리국시켜가지고 일을 많이 시켜요. 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계속 그걸 가지고 단속을 하거든요. 아니 그건 좀 반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황당한 거죠. 보통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나라의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기술 지원해주는데 중국은 자꾸 자기들 인력을 쓰려고 해요. 와. 1대1로 때 자기 노동력 쓰라고 하는 거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 투자한다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사람들만 고용을 한다. 이건 좀 심한데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이고 그 우리나라 분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 다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쓰는 걸 보니까 알리페이로 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베트남에서 돌지 않고 전부 다 중국을 가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마찰이 좀 되게 많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알리페이로 주로 그러니까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네.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건 사실 일본인데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중에 베트남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시죠. 지금 한 15만 명 정도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생각보다도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는 되게 좋아요. 근데 원래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이 거의 안 들어오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쿼터를 베트남에서는 되게 좀 여유롭게 좀 풀어줬고요. 아베 총리가 살아있을 때 당시에 베트남 근로자가 일본에서 5년 이상 살게 되면은 영주권 못지 않은 것을 마련해 주는 거를 막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노령화가 심각하긴 하지만 간병인 같은 경우 힘든 일 그런 일을 지금 다 베트남 사람들 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 대학들하고 산업 협력을 해서 일본 기업이 베트남 내에 전용 학과를 개설해서 베트남에서 교육을 받고 그 인력들이 일본으로 진출하거나 베트남 내에 있는 일본 회사에서 인턴 사원 형태로 하다가 이제 정규 사원이 되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쓴 돈만큼에 비해서 베트남의 효과를 잘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국 기업만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되 좀 더 우리가 좀 전국민 차원에서 좀 투자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면 아마 그 일본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좋은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베트남이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여줬잖아요. 네. 앞으로의 전망도 계속해서 지금 이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항상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없지만 인력들이 참 우수하다. 이 교육열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한국의 교육열과 너무나 똑같아요. 부모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안 먹더라도 자식들에게 쓰는 돈은 절대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또 증명되기도 하는 게 약간 이제 미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미국이나 유럽에 살고 있는 교민들 모습을 보면 한 1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민 가셨던 분들이 편의점이나 세탁소에서 일을 하되 자식들은 좋은 교육을 시키면서 그 자녀들이 1.5세대, 2세대들이 미국에서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다거나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IT 전문가들의 국적을 보면 중국이 1위, 2위가 인도, 3위가 한국, 4위가 베트남, 대만이에요. 와. 그래서 그 IT 인력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베트남의 IT 이 산업은 정말 아세안 최고의 수준이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미중 갈등은 앞으로 영원히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좀 이렇게 화해에 가는 모드는 있고 있지만 그 얼마 가지 못할 거거든요. 분명히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 이 압박 속에서 키워줘야 될 나라로 베트남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래서 미중 갈등하면 전부 다 리스크, 위험으로만 보고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베트남은 그야말로 줄타기를 하면서 유리하게 잘 끌어가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베트남이 앞으로 어떤 성장세를 또 보일지 또 미중의 베트남 끌어안기가 국제 정세 그리고 베트남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중요하게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왜 베트남 시장인가의 저자 유영국님과 함께한 박종원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인 감독을 앞으로 안 칠 테니 박항서 감독 나가시오. 베트남이 IMF 구제금융 신청한다. 망한다. 베트남 굴지의 부동산 개발 업체가 부분적으로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큰 프로젝트가 취소됐다거나 근데 그게 이제 베트남 정부가 관리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좋아할 나라가 어딜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Round 1, fight.